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안주인인 이 부인은 넉넉한 살림에 자식 셋 모두 잘 키워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막내 아들에게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내년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그래도 네가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늘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 하십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인물도 좋고 속도 깊은 막내 아들에게 이 부인은 미안한 이유를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너도 15살이 되었으니 좀 있으면 장가가야 하지 않겠니? 그 생각만 하면 너에게 늘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어미가 장남 일복이를 가졌을 때 매일 밤마다 가지가 땡겨서 가지만 먹었단다. 그래서인지 일복이 바지 속에 가지만 한 것이 자리를 잡았지.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복이 형은 얼굴도 매주 같고 머리도 영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복이 따라다니는 계집들이 동네 한 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이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둘째 이순이를 가졌을 때 이어미가 매일 밤 수박을 2통씩 먹었단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둘째 이순이 저고리 속에 수박만한 것이 2개 달렸단다.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이 누님도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순이 따라다니는 사내들 역시 동네 2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근데 이어미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하게도 번데기가 당겨서 종일 번데기만 먹었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어미는 내가 장가를 못 갈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 말에 놀란 아들이 말하길.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무튼 이어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내 젖꼭지가 이렇게 큰 거였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봉숙이는 오랜만에 저작거리를 돌고 있었다. 그러다 상인 최노인과 마주치는데 오랜만이요. 잘 지내셨소? 장사는 잘 돼요? 나야 뭐 늘 똑같지. 부인은 잘 지냈는가? 네, 저도 잘 지냈지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지요. 그래, 그게 무엇인가? 3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 축하하네.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니. 그러고 보니 이런 우연이 있나? 우리 집 순이도 어렵게 새끼를 낳았다네. 아이고, 고놈 이뻐라. 한 그릇도 안 나오겠구만. 무엇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순이라면 그 3년 된 게 아니요? 맞네, 맞아. 근데 어떻게 3년 동안 새끼를 한 번도 못 낳았어? 그것이 말이오. 문제가 있었다네. 순이가 새끼 주머니가 안 좋았나 보구려. 아니, 그게 아니라 순놈을 바꾸니까 바로 낳더라고. 알고 보니 도리 녀석이 씨 없는 수박이었더라고. 어머머, 이런 우연이 있나? 뭐라고? 그럼 김서방도? 아니요, 내 말이 그만 잘못 나왔어. 이에 당황한 봉숙이에게 최노인이 걱정 마시게. 내 입이 무거우니 비밀로 하겠네. 그런데 말이지. 둘째 필요하면 제발 나 좀 불러주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덕파리와 칠복이가 주막에서 술을 한잔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덕파리가 칠복이에게 말을 건네는데
자네 그거 아는가? 뭐 말이야? 주막주인 과부 순실댁 말이오. 아, 이 여자가 글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주 승부욕이 있다더군. 그래서 내기를 하자고 하면 안 빼고 한다더군. 근데 그래서 뭐? 저번에 돌쇠 녀석이 술래기 하자 해서 그날 술래기에서 이겼다더군. 그래서 그날 순실댁 방에 들어가서 밤새 아주 그냥 거시기 했다던데.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한번 도전해봐. 이봐, 순실댁. 그러자 순실댁이 다가오는데 왜 그러요? 술 더 드려? 아니 그게 아니고 술 먹고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데 우리 내기 한번 할까? 자네가 이기면 2냥 주고 내가 이기면 오늘 밤 자네 방에서 밤새 그거 하는 걸로. 줬어. 근데 뭐로 할 거요? 그건 순실댁 자네가 정해보시오. 그렇다면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해봐요. 그럼 밤새 하게 해줄게. 좋았어. 그럼 시작하네. 못생긴 년, 아무렇지도 않은데 더러운 것, 전혀 화 안 나? 돼지 같은 게. 그러던지 말던지. 아따마 진짜 독하네 독해. 그럼 2냥 주시오. 그렇게 2냥을 건네주는데 옆에 있던 칠복이가 그럼 이번엔 내가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시오. 이번에도 뭘로 할지 자네가 정해보소.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내가 밤새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아이 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그거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 귓구멍에 족발을 쳐박았나?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그거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이라고. 뭐라고? 아, 이런, 내가 전내줬어. 내가 이겼지? 그럼 오늘 밤에 잘 부탁하네. 아잉 몰라. 미천 단단히 가지고 와. 아니 뭐야? 돈 주고 하는 거였어? 하니 순실댁이 어이없다는 듯 뭐야? 밤새도록 노름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사실 순실댁이 승부욕이 강한 이유는 바로 노름에 환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아비는 몇 년 전에 죽고 모녀만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딸은 아름답고 현명하여 이웃집 양반과 정혼을 하고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불안당 덕추리가 그녀의 어미를 찾아오는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소? 아니, 춘심이가 시집 간다고요? 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춘심이는 나랑 여러 번 정을 통한 달코 다른 처자인데 이미 나한테 몸과 마음을 다 허락해놓고 시집을 간다니 그렇게는 안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여? 내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리고 잠시 후 어미가 딸에게 물었다. 얘야, 너 불안당 덕추리 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그게 사실이냐? 어디 사내가 없어서 그런 놈이랑 이 어미한테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놈이 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쉽게 보고 관계를 부리는 것이에요. 상대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런 천하의 고얀 놈을 봤나? 춘심이의 어미는 덕추리를 관아에 고하여 벌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사또 앞에서 둘은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사또는 고시마다 따로 불러 묻는데 그래, 내가 저 처녀와 여러 번 정분을 나누었다 하니 처녀의 용모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틀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덕출은 사또에게 상세히 고하였고 춘심이를 불러 들어보니 덕추리의 말과 틀림이 없었다. 사실 덕추리는 남몰래 사람을 시켜 미리 춘심이에 대해 알아낸 것이었다. 춘심이는 덕추리가 관계를 부려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꾀를 내어 말하기를
사또 몇 가지 더 구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사실 제 왼쪽 가슴 밑에 큰 반점이 있는데 그 위에 털이 여러 가닥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털이 무성하고 가슴은 짝가슴에 배꼽은 참외 배꼽이고 방댕이에 심한 치질이 있고 등에는 용문신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저와 정을 통하였다 하겠습니까? 이에 사또는 덕추리를 불러 다시 묻는데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더냐? 그런데 사람을 시켜 이미 엿들은 덕추리는 머뭇거리며 예, 사또. 저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뭐라? 너 지금 뭐라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와 정을 통한 처녀는 춘심이가 아니라 춘자입니다. 이놈, 그 말이 사실이렸다. 춘자라면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는다는 그 처녀가 아니더냐? 만약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사또. 그렇게 춘심이는 지혜를 발휘해 이웃집 양반과 혼인하였고 덕추리는 춘자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춘식이와 갑수는 주막에서 한가히 낮술 한 잔을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춘식이가 최근에 들은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자네 그거 소문 들었는가? 그 최대감 영감님 말이야. 그 최대감 당연히 알지? 우리 마을에서 돈이 가장 많다는 그 영감님이 아니야. 하도 돈이 많아서 볼일 보고 뒤도 비단으로 닦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정말 사실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글쎄 그 영감님이 말이야. 18살 계집을 첩으로 들였다지 뭔가. 거참 노인네가 팔팔하고만 팔팔해. 80 노인이 그 나이에 거 무리하는 거 아닌지 몰라. 아무튼 정말 부럽다, 부러워. 뭐 그렇긴 해도 그 대감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마냥 욕하기도 좀 거시기 하네. 이에 춘식이가 한마디 하는데 그건 그렇고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시게. 80살 노인하고 18살 처녀가 하룻밤을 보내게 됐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과연 누가 죽어 있었을까? 갑수가 잠시 고민하다 말하길 아마도 80살 노인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거야 보나마나 처녀가 그 노인의 재산을 가지려고 해쳤거나 아니면 늙은 노인이 밤새 힘쓰다가 골로 간 거겠지. 아니야, 18살 처녀야.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건 바로 식중독 때문이지. 식중독, 그게 무슨 소린가? 그거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걸 먹었으니까 처녀가 골로 가는 거지. 거참 말되는구먼. 그때 주막집 주인이 지나가며 말하는데 그건 내가 잘 아는데 아마 둘 다 죽었을 것이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에 주모가 말하길 처녀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상한 걸 먹었고 영감은 아직 덜 익은 고기를 날로 먹었으니 둘 다 골로 간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고을에 대사원이라는 높은 벼슬을 맡고 있는 어떤 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대사원이 된 뒤부터 미신을 엄격히 금하는 법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성황당이나 잡귀신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런데 이 재상은 색을 밝혀 한밤중만 되면 언제나 알몸으로 계집종의 방에 숨어 들어가 몰래 재미를 보곤 하였다. 아이고 사모라, 요 이쁜 것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살아. 하지만 부인에게 들킬까 두려워해 언제나 조심조심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마루에서 비틀대곤 하였다. 그런데 부인은 일찍부터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다. 하루는 재상이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구판이 크게 벌어졌는지 둥둥 복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오는 것이었다. 몹시 화가 난 재상은
사랑채로 종을 불러들여서 물었다. 아니, 내가 미신을 엄격히 금하게 하였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마님께 말씀을 올려도 도무지 듣지를 않으시니 소인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요. 이에 더욱 화가 난 재상이 직접 가서 따졌다. 이보시오 부인, 내가 지금 미신을 엄금하라고 시키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집에서 먼저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나라의 법이 어찌 지켜지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 3월 인연이 밤마다 소리를 치길래 내 알아보니 요 근래 들어 노망난 벌거벗은 귀신이 나타나 대청에 숨어들었다가 가끔씩 방으로 들어가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여 푸닥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소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구판을 벌리게 된 것이니 당신이 이해해 주시구려. 이에 크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 재상은 군말 없이 허락해주고 말았다. 어느 날 하늘나라의 선녀가 지상에 있는 선녀탕으로 내려와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개운해. 목욕을 다 마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날개옷을 찾으니 옷이 없었다. 옷이 없어진 사실을 안 선녀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니, 내 날개옷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펑하며 산신령이 나타났다. 옷도 옷이었지만 불쑥 나타난 산신령 때문에 놀란 선녀는 얼른 두 손으로 자신의 위쪽을 가렸다. 산신령이 선녀에게 말했다.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잃어버린 저의 날개옷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잠시만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자, 여기 이 금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그 날개옷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잠시만 더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그럼 이 은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아닙니다. 제 옷은 그냥 평범한 보통 날개옷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정직한 선녀인지고. 그런데 선녀야, 아까부터 말인데 아래쪽이 전부 다 보이느니라. 그 말에 깜짝 놀란 선녀가 급히 두 손을 내려 아랫도리를 가렸다. 그러자 산신령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가리긴 뭘 또 가리느냐? 이제 볼 거 다 봤으니 보답으로 날개옷 전부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고을에 조씨 성을 가진 비장이 고을 수령의 명령으로 먼 마을에 중요한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소이다. 오늘 하루 편히 쉬다 돌아가도록 하시구려. 그 고을 수령이 수고한 조비장에게 그날 밤 관기를 들여보내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아리따운 기녀가 방에 들자 조비장이 기녀에게 물었다.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기녀는 다소곳이 앉아 비장에게 대답했다. 소녀의 이름은 운심이라 하옵니다. 비장은 기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는 흡족해하며 말했다. 운심이라, 너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름을 지녔구나.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기녀를 곁에 두자 비장은 심기일전하여 그녀와 운후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런데 조 비장은 나이가 이미 60이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보려 밤새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오지 않았다. 아니, 왜 이놈의 연장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하지만 아름다운 기생을 만났으니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조비장은 운심의 소중한 곳을 만지며 자신의 물건을 접촉시켜 계속 문지르고 비벼댔다. 비장어른, 어서 일을 시작해 주시지요. 저는 참을 수 없사옵니다. 운심은 한창 젊고 욕구가 왕성한 몸인지라 그만 먼저 흥분하여 왈칵 뜨거운 애액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조 비장은 한참을 시도하여도 자신의 물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조 비장은 운심의 몸에서 나온 축축한 체액이 손에 느껴지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이거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구나. 내 먼 길을 오느라 몸이 피곤해서 그만. 라고 하며 기녀의 이름과 자신의 성인 조라는 글자를 넣어 시를 하나 지어 읊었다. 운심무의 출수. 운심은 생각 없이 물을 쏟아내는데 조건 비지환. 조씨는 날다가 지쳐 그만 돌아올 줄 아는구나. 이에 화가 난 기녀가 아니, 비장어른, 그 조씨란 놈이 한 번도 나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지쳐 돌아갔단 말이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순자라는 여인이 자식이 생기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남근바위에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00일째 되던 날 그 정성을 가엾게 여긴 신령이 나타나는데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왔노라. 신령님이십니까? 제 서방님이 3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래 귀한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자 어서 자리에 눕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느냐. 내 서방은 씨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내가 도와주마. 내 비록 일이 보여도 매일 산삼무침에 장어만 먹으니 걱정 말거라. 어머머. 그렇게 순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자식이 없던 순자의 친구 춘자 역시 100일 동안 남근바위에서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내려왔구나. 신령님이십니까? 아니요, 지나가는 마실 나온 노인이요. 밤 공기가 참 좋네. 신령님 맞구만 뭘. 신령님, 제 서방님이 7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뭐라, 7대 독자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데. 부탁드리옵니다. 그럼 자리에 누울까요? 이에 잠시 주저하던 신령이 입을 여는데 아니다, 그냥 뒤 돌 거라. 절대 뒤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신령님. 근데 저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말해보거라. 이왕 하는 김에 비단장수 김서방으로 변신해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춘자도 이듬해 아들을 낳고 소방 맞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양찬봉이란 노인이 사윗감을 찾고 있었다. 빨리 우리 딸의 사윗감을 찾아야 하는데 걱정이군. 맞아. 성격이 조급한 자가 빨리 출세하는 경우가 많고 느린 자가 빈궁한 사례가 많으니 사위를 고르는 데는 반드시 성미 급한 자를 사위로 취해야겠군. 그렇게 생각하고 사윗감을 찾았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데 양찬봉이 길을 걸을 때 어떤 총각 한 명이 남의 집 뒷간에 들어가 허리띠 푸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총각은 허리띠가 단단히 메어져 있어 쉽게 풀리지 않자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허리띠를 자르고는 시원하게 일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 바로 저 사람이야. 성미 급하고 일 처리도 빠르잖아. 양찬봉은 뒷간을 돌아서서 나오는 그 총각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고는 그래, 자네 이름은 뭐고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약혼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칠봉이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각이 혼인 약속한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자 양찬봉은 자기 딸과 혼인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니 총각이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이 좋겠군요. 굳이 다른 날을 기다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 양찬봉은 총각의 전격적인 제안에 더욱 마음이 기울어 그러자고 응답했다. 하여 양찬봉은 먼저 집으로 가서 딸의 혼례 준비를 마쳤고 해가 저물기도 전에 그 총각이 나타났다. 그날 저녁 성례가 이루어졌고 밤이 되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됐다. 양찬봉은 흐뭇한 마음이 되어 사랑채로 가서 쉬었다. 그런데 새벽 닭이 울 무렵 신방에서 신부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닌가. 원하던 사위를 얻었다는 만족감에 느긋하게 잠자던 양찬봉은 깜짝 놀라서 신방으로 달려갔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딸아이가 울고 있는 게요? 하니 사위가 이렇게 설명했다. 장인어른, 우리가 어제 잠자리를 가졌는데 어찌하여 아직 임신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계속 화를 낼 수밖에 없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이르지 않나? 이에 딸이 흐느끼며 말하는데 그럼 서방님, 작년에 낳은 아이라도 데리고 올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매우 심한 사또가 있었다. 이 사또는 오랫동안 일을 거들은 아랫사람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몇 년 안 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아니,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어이 자네, 어이 김가야, 이 사람아. 네, 사또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김가 아니었나? 왜 대답이 없는 게냐? 예, 소인의 성은 홍가에 이름은 삼식입니다, 사또. 아 그래, 홍삼식이. 자네가 여기서 일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다음번에는 꼭 기억하도록 하겠네. 아이고,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네. 이에 사또는 매일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 민망하여 깊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하였다. 곧 종이에 홍합을 그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아랫사람의 성씨가 홍씨임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또는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하던 중 급히 할 일이 있어 아랫사람을 찾는데 이보거라, 거기 밖에 누구 없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이때 홍가가 나타나는데 예, 부르셨습니까? 응, 그래. 근데 저 친구 성씨가 뭐였지? 사또는 또 기억을 못하면 섭섭해할 것이라 생각해 종이를 꺼내 그림을 봐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이 친구 성이 뭐였지?
그런데 사또가 그림을 다시 보니 마치 여자의 그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에 무릎을 탁 치며 그래, 보가야. 자네 성씨가 보가가 맞지? 아니옵니다, 사또. 소인의 성은 보가가 아니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무식한 양반아, 세상에 보가가 어디 있나? 자네 머리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군. 나 역시 그림을 보니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며 말하길 그럼 자네 성씨가 옥가가 아닌가? 소인의 성은 옥가가 아니옵니다. 이에 다른 친구가 말하길 이런 멍청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먹물개나 먹은 양반들이 왜 그러는가? 내가 그림을 보니까 딱 그걸 놓고 들락날락 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 자네 성씨가 박가가 아닌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엄청난 돈을 모았다. 돈 모으는 게 뭐가 어렵나?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는 나이가 80세가 다 되도록 여전히 인색해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몇십 년을 두고 국 한 번 끓이는 법이 없었으며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는 80평생 조그만 접시에 간장을 담아 그것을 숟가락 끝으로 조금씩 찍어서 밥을 먹었다. 그 꼴을 참다 못한 친척이 어느 날 찾아와 한마디 했다. 아니, 아저씨,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다고 이렇게 돈 하십니까? 이제 그만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반찬도 좀 해서 잡수세요.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좀 사세요. 그러나 자린고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지. 이에 화가 난 친척이 몇 마디 덧붙였다. 아저씨 참으로 어리석으시네요. 아저씨 아들은 주색에 빠져 재산을 물쓰듯 없애는데 아저씨만 이러고 사시니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군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만 분통이 터져 큰 소리를 쳤다. 뭐라고? 아들 녀석이 그렇게 돈을 낭비한다고?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좋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어서 두부 한 모만 가져오너라. 나도 이제 좀 배불리 먹어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최대감과 그 집 여종인 달자는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그 둘은 집안 사람들 몰래 만나고 있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이고 달자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았을꼬.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새 옷이라도 하나 사 입도록 하거라. 내 오늘 밤 자시에 내 방으로 갈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대감마님도 참 어젯밤에도 오셔놓고. 그러던 어느 날 손녀딸이 대감마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 옥경아,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냐? 할아버지, 내가 사흘 전 밤에 본 게 있는데. 그래, 뭘 봤는데? 뒷간 다녀오다 봤는데 달자방에 왜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리고 왜 달자가 할아버지 배 위에서 방방 뛰는 거야? 깜짝 놀란 대감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아, 그게 말이지. 할아버지가 요즘 배가 많이 나왔잖니. 그래서 달자가 할아버지 배에 바람을 빼주려고 그랬단다. 아, 그랬구나. 그럼 나도 할아버지 배에 바람 빼는 거 도와줄까? 아니다. 넌 아직 어려서 안 된단다. 아무튼 이건 어른들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할 일이나 하면 된단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네가 본 걸 말하지 말거라. 특히 할머니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단다. 알겠지? 이에 손녀가 말하길.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할아버지 배에 바람 못 뺄 텐데. 허허, 그런 건 걱정하지 말래도.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된단다. 할아버지, 아무튼 그 방법은 절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하지 마. 이에 궁금한 생각이 든 최대감이 손녀에게 물었다. 그래,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돌쇠배에 바람 빼주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어.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호라비 복만이는 소문난 미남이었다. 어느 날 복만이는 자신의 고민을 마을에서 현명하기로 소문난 박노인에게 털어놓았다. 어르신,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너같이 착실한 녀석이 죄를 짓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제가 외로움에 눈이 먼 나머지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자세히 말해보거라. 우리 마을에 순자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어물 장수 강쇠 부인 말입니다. 아, 나도 알지. 그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간 아낙네가 아닌가?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냥. 그런데 시집을 잘못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서방이 아주 대단한 폭군이라 계집질에 걸핏하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던데. 맞습니다, 어르신. 그 순자댁이 어느 날 서방의 술주정에 못 이겨 제 집에 와서는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죄가 아니지.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했으니 참 잘한 일이네.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하길, 우리 집 사내가 또 날 때렸다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당신과 바람이라도 피워야겠어. 당신도 내가 좋다고 하지 않았어. 자, 어서 맘대로 하시구려. 그래서 제 집에 머무르는 동안 하루에 몇 번씩 그 여인의 아픔을 몸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뭐 그래도 서로 동의했다면야 괜찮다.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긴 하지만 시작은 선의로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또 말해보거라. 그 순자댁 서방이 얼마 전에 관아에 끌려가서 한 달째 옥살이 중인데 그 여인이 우리 집에 아예 살림을 차려놓고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루에 3번은 기본이고 6, 7번씩 달려드니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제 명에 못 살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잠시 고민하던 박노인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어르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네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내가 대신 가서 며칠만 위로해주면 안 되겠나? 옛날 어느 마을에 이미 홍기가 한참 지난 팔봉이는 장가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다 소문을 듣게 되는데 마을의 처녀 달래가 고운 얼굴에 비해 머리가 띠래 살살 어르고 달래면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소문이었다. 그래, 달래를 꼬셔서 내 색시로 삼아야겠다. 마침 달래가 나타나자 팔봉이는 용기를 내는데, 아니, 달래야, 이거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네. 그게 할 말이 있는데. 나한테. 그게 그러니까 오늘 나랑 물레방아 갈래? 좋아. 정말? 그럼 이따 밤에 물레방아에서 보자. 그리고 그날 밤 둘은 물레방아 앞에서 만나는데, 달래야, 정말 나왔구나. 당연하지. 약속했으니 지켜야지. 그래, 그럼 안으로 들어갈까? 좋아. 이거 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잠시 후 거사가 끝나고, 달래야, 사랑해. 너 정말 끝내주는구나. 난 너랑 혼인하고 싶어. 내 마음은 어떠니? 글쎄, 그건 좀 곤란한데. 왜 따로 만나는 남자 있어? 그건 아닌데 너랑은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집이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거 알고 있잖아. 내가 고생 안 하게 해줄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가족은 다 가족끼리 결혼한단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아빠랑,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이모는 이모부랑,
작은 아버지는 작은 어머니랑, 그러니까 나도 가족이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더 띨띨하구나. 그러나 달래를 놓치기 싫었던 팔봉이는 달래야, 그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니. 그러니 너랑 나랑은 오빠 동생 사이가 되는 게 아니니? 그렇긴 하네. 그리고 말이야, 아까 널 즐겁게 해준 녀석이 말이지. 그래, 그놈 참 조그만 놈이 재주가 있더구나. 사실은 그 녀석이 내 작은 오빠란다. 그렇게 팔봉이는 띨띨한 달래를 꼬셔 마침내 장가를 갈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을 이방이 일러주었다. 사또, 먼저 해야 할 일은 효부 효자 표창이옵니다. 전임 사또가 이미 다 뽑아놓은 일이니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몇 마디씩 칭찬의 말을 하고 준비한 상품을 주시면 되는 일이옵니다. 이에 이방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명단에 적힌 대로 호명하였다. 효자상 까막골 이팔복은 앞으로 나오너라. 이방이 목을 뽑아 길게 소리치자 수더분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이에 이방이 효자의 효행을 사또에게 설명했다. 이번에 효자상을 받을 까막골 이팔복은 아침 저녁으로 나락을 손수찌어 기지를 해 언제나 햅쌀밥같이 차진 밥을 그 아버지 밥상에 올리는 효자이옵니다. 이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듣던 대로 내가 이 고을에서 가장 효심이 지극한 진정 효자로구나. 사또의 칭찬에 팔복이가 머쓱한 듯 말했다. 효심이 지극하다니 당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저 자식으로서 제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저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몇 끼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드렸을 뿐입니다. 사또가 칭찬을 하고 상품으로 나락 한 섬을 내렸다. 그래,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고? 65이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어떠했는고? 네, 42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호라비로 계셨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대답을 들은 사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아니,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여봐라, 내린 상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놈을 형틀에 묶어 볼기를 매우 치렸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나이 40에 홀로 된 아버지에게 참한 과부라도 하나 보쌈에 들이지는 못할 망정 이날 이때껏 호라비로 늙히다니 내 놈이 그러고도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에 팔복이가 억울한 듯 말했다. 아이고 사또, 우리 아버지는 나이 30대 나무하다가 도끼질을 잘못해 고자가 되었는걸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아내와 첩을 한 집에 두고 살았다. 그런데 아내와 첩이 허구한 날 다투는 것이었다. 어째서 날마다 싸움만 하고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제발 사이좋게 좀 지내시오. 하루는 선비가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마침 또 아내와 첩이 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선비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아니, 내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타일렀건만 이게 무슨 짓들이오? 하고는 첩의 머리채를 움켜잡고서 내 이런 여자는 당장에 때려 죽여야 하겠소. 하고는 첩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화가 좀 가라앉은 아내가 정말 첩을 때려 죽이면 어쩌나 하고 애를 태우다 가만히 그 방문 앞에 가서 들으니 첩을 끌고 들어간 남편이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더 가까이 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남편은 첩을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 둘이 한창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밖에서 아내가 소리쳤다. 아니, 세상에 때려 죽인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화가 치민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그 모양으로 때려 죽이려거든 나도 좀 때려 죽여 주시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하고는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 떡새야. 밖에 없느냐?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떡새야. 제발 부탁이니 나 좀 때려 죽여다오. 옛날 어느 마을에 글줄 꽤나 읽는다는 선비들이 술집에 모여 자리를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모두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풍류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한 선비가 먼저 말하길. 우리 어떤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한번 이야기나 나눠보세. 그래, 그거 좋지. 그런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먼저 하도록 하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란 모름지기, 달빛 고요한 맑은 밤, 밝은 달에 구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제일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에 다른 선비가 말하길. 그거 참 좋구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소리는 단풍 든 가을산 바람 앞에 원숭이 우는 소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그러자 다른 선비가 말하길. 다들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가? 내 생각엔 새벽 창가에 졸음이 밀리는데 술독에서 졸졸졸 술 거르는 소리가 제일이고 말고 그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지. 이어 옆에 선비가 말하길. 다들 점잖은 척 하기는 우리들 사이에 무슨 체면을 따지시나. 내 생각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말이야. 야심한 밤 물레방앗간에서 들리는 가죽 방아 찍는 소리가 최고 아니겠는가? 그때 마지막 선비가 말하길. 정말 자네의 재치는 못 당하겠군 그래. 모두들 말이 다 일리가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내 대신 술값 계산해 주는 소리라네. 노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한 사내가 있었다. 사내는 만사를 제쳐놓고 노름판을 쫓아다니다 보니 노름꾼의 말로가 다 그렇듯 이 집에 나만 할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이번에도 꽝이로구먼.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집문서, 땅문서가 죄다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남은 것이라곤 혼인 후 여태껏 건드린 적이 없는 마누라밖에 없었다. 사내는 그날 밤에도 여지없이 노름판에 끼었는데 또다시 탈탈 털리고 말았다. 아니 오늘 일진도 사납구만. 사내가 일행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봐 자네들 혹시 우리 집 마누라를 전당 잡을 수 없겠나? 뭐라고? 자네 마누라를? 응, 내 큰돈을 요구하지는 않겠네. 부탁이야. 그러니 돈 좀 빌려주시게. 그러자 한 친구가 고개를 흔들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두시게나. 사내가 다시 부탁했다. 이봐, 남의 심장 무너지는 소리 좀 작작하게나. 절대 손해볼 일이 아닐세. 이래 봬도 우리 집 마누라는 진짜 수처녀라니까. 친구들이 코웃음을 흘렸다. 허, 자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 시집 온 지 벌써 5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자네 마누라가 처녀란 말인가? 헛소리 좀 작작하시게나. 그러자 사내는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이었다. 정말이야. 자네들 한번 생각해보면 모르겠나? 아무리 내가 혼인을 했다고는 하나 장가든 이후로 하룻밤인들 제대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나? 단 하룻밤도 집에 들어가 자본 일이 없다네. 그러니 마누라가 당연히 처녀일 수밖에. 옛날 어느 마을에 손버릇이 안 좋은 상구가 있었다. 상구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살림을 털어 생계를 이어갔는데 아까 보니 이 집 주인장이 나가는 것 같더만. 오늘은 이 집을 한번 털어볼까? 그렇게 상구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방을 뒤져도 괜찮은 살림살이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뭐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집구석이 다 있어. 가져갈 게 하나도 없네. 그래, 그렇다면 이불이라도 가져가야지. 상구는 이불을 챙겨 나오다 그때 집주인인 순덕이를 만나게 되는데 아니, 당신은 누구시오? 왜 남의 집에서 이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오? 이런, 큰일 났다. 상구는 바로 도망을 가는데 도둑 잡아라, 도둑. 상구는 이불을 가지고 도망가고
순덕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데 저 여편네 더럽게 잘 따라오네. 무슨 여자가 저렇게 달리기를 잘해? 한참을 도망가다 상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꾀를 내어 필살기를 쓰는데 야, 이 도둑놈아. 내 이불 내놔라. 어디 가져갈 게 없어서 남의 이불을 가져가냐? 하니 상구가 야, 이 나쁜 년아. 너가 다른 남자와 서방질을 했으면서 왜 내가 사준 이불을 내놓으라는 것이냐? 서방질하는 너하고 살기 싫다. 내 이불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왜 내 이불을 두고 가야 하는 거지? 이건 내가 산 내 이불이다. 아니, 그게 무슨 지렁이 하품하다 턱 빠지는 소리여. 상구가 하도 능청스럽게 소리를 지르니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고 순덕이를 나쁜 여자라고 욕하자 순덕이는 부끄러워 아무런 변명도 못하는데 이런 나쁜 년. 어디서 서방질이야.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니 순덕이도 지지 않고 받아치는데 그래도 이불은 놓고 가시오. 어젯밤에 당신이 이불에 똥 싼 건 빨고 가야 할 것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 덕파리와 상칠이가 오랜만에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덕파리는 여자가 넘쳐났고 상칠이는 세상 순진한 노총각 사내였다. 그런데 상칠이의 얼굴이 누구에게 얻어맞았는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상칠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그게 말일세. 강도라도 당했는가? 세상에 요즘에도 산적대가 있다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 왜 그래? 도박이라도 했는가? 나 그런 거 질색하는 거 알잖아. 아니, 근데 왜 눈탱이가 고등어 등짝처럼 먹음직스럽게 푸르딩딩해진 것이야? 그게 말이지. 나도 도대체 왜 맞은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맞았는데? 거시기 떡 장사하는 과부 춘자 있잖아. 그 남자 잡아먹게 생긴 과부 말이야? 그래, 맞네 맞아. 자네가 그 여자한테 맞을 일이 뭐가 있는가? 그게 말이오. 길을 가는데 그 여자 치마가 글쎄 똥꼬에 꼈지 않는가. 그래서 다가가서 빼주다가 조금 주물렀지 뭐야.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왼쪽 싸다구를 화. 이 친구야, 자네가 잘못했구만 뭐. 그런데 오른쪽은 왜 그래? 그리고 다시 가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다가가서 원래대로 치마를 다시 똥꼬에 끼워 주려다가 조금 주물렀더만 반대쪽 싸다구를 그냥 화. 에라이, 이 미련한 친구야. 자네가 왜 여자가 없는지 알겠구만. 들어보니 맞을 만한 짓을 했구먼 그려. 하니 상칠이가 말하길 그래도 넣어줄 땐 손 말고 다른 걸 이용해서 넣어주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30살이 넘도록 여자를 만나보지 못한 한 사내가 어느 의원을 찾아왔다. 어서 오시오. 어떻게 오셨어? 안녕하시오. 내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는데 의원님 안 계시오? 조금 전에 왕진 갔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오? 나한테 말해보시구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내 나이 30이 넘도록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 듣기로는 여기 의원에 그 피우기만 하면 향기로 여인을 바로 꼬실 수가 있다는 그 신비한 향초가 여기에 판다는 게 맞소? 맞소. 잘 찾아오셨소이다. 그렇지 않아도 마침 딱 한 개 남았다오. 정말 다행이구려. 한 개에 얼마나 하오? 30냥이요. 아니 무슨 향초 하나가 그리 비싸단 말이오? 이건 중국 왕족들이나 쓰는 귀한 향초란 말이요. 내 멀리서 왔는데 좀 깎아주시오. 좋소. 20냥에 드리리다. 정말 고맙구려. 그렇게 사내는 값을 지불하고 나가려다 머리가 번뜩하는데 요즘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내 한번 시험해봐야겠소. 사내는 그 자리에서 향초를 피우는데 방 안에 향내가 가득해지자 여인이 말하길 어머머, 자기 너무 멋있어. 나랑 지금 한번 하는 게 어떻소? 어라, 이거 진짜 효과가 있네. 사기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괜찮겠소? 뭐 어떻소? 빨리 나 후끈후끈 도저히 못 참겠어.
그렇게 거기서 바로 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말 고맙소이다. 복 받을 것이오. 감사하오. 그때 여인의 서방인 의원이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뭐요? 당신은 왜 벗고 있고 저 도망가는 사내는 뭐야? 둘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오? 이에 여인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여편네야 그걸 자랑이라고 말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여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뭘 잘했다고 말댔구야? 아니, 생각해 보시오. 그놈이 여기서 향초를 피울지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내가 넘어간 척 안 하면 당신이 사기꾼인 거 다 들통나는데 그러다 관아에 고발이라도 하면 어떡하오? 이에 할 말이 없어진 의원은 잠시 생각하다 다시 화를 내는데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다지만 당신은 왜 맘대로 열량이나 깎아주는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 선비 달봉이의 집에 머슴 3세가 있었는데 자주 꾀를 부리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하루는 주인 달봉이 3세를 불러 세우는데 3세 이 녀석아 네, 주인어른. 내 녀석이 요즘 왜 그렇게 게으름 피우는 것이냐? 아,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날도 덥고 먹는 것도 부실해서 기운이 없어서. 핑계대지 말고 밥값은 해야지 이 녀석아. 예, 알겠습니다. 꾸지람을 들은 3세는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야 주인 양반은 방 안에서 편하게 앉아 글만 읽으니 떼약볕에 나가 일하는 힘든 내 처지를 알기나 하겠소. 지쳐서 조금만 쉬어도 게으름 피운다고 야단을 치니 너무하시네. 이 말을 들은 달봉이 3세에게 말하기를 3세 이 녀석아 내 생각에 나는 편안히 놀고 너만 힘든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와 내가 하는 일을 바꿔보자꾸나. 내 오늘부터 너처럼 옷을 입고 들에 나가 일을 하겠다. 대신 너는 내가 입는 옷을 입고 망건과 갓을 쓰고 행전에 버선까지 착용하고 책상에 꿇어앉아 맹자를 배우기 바란다. 아이고 주인어른,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분명 그 말 후회하지 마십시오. 3세는 선비 복장을 한 채 책상에 눌러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통이 나고 다리가 아프며 구역질까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고 주인어른, 쇳내가 하던 일은 오히려 쉽고 방 안에서 글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깝죽대지 않고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느냐? 양반의 일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란다. 예 어르신, 잘 깨우쳤습니다요. 그래 그럼 나는 기방에 가서 매월이랑 저녁 먹고 놀다 올 테니까 너는 그만 가서 장작이나 패거라. 그 후로 3세는 더욱 게으름을 피웠다고 한다. 옛날 어떤 의원이 부인과 아들, 딸 두 남매를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의 아들을 잘못 치료하여 그만 그 집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보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어떤 집의 여자 아이를 치료하다 약을 잘못 써 아이가 죽고 말아 이번에도 자기 딸을 내어주고 말았다. 이제 의원은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고 내외는 서글픈 마음을 되씹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의원님, 우리 집 환자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환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아내가 몹시 위급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자기 아내를 힘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큰일 났소. 박서방 아내가 위급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쩌면 좋겠소. 조심해서 치료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오. 이번에는 틀림없이 당신 차례구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박서방이 미남이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치료를 잘못하여 박서방의 부인이 죽게 되었고 아내를 내주고 말았다. 모든 가족을 잃은 의원은 삶의 낙을 잃어버렸다. 가족들과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제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스님이 되어야겠다. 의원은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왔다. 의원님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의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의원을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위독합니다. 뭐라고요? 집이 어딥니까? 알아 가시지요.